안녕하십니까. 저는 작곡하고 지휘하는 함현상이라고 합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저희 아버지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으로는 북한이죠. 평양에 살고 계셨는데 전쟁이 나면서 가족들이 피난을 내려오고 또 피난 내려오는 과정에 서로 이산 가족이 됐었고 그러면서 그 전쟁통에 2, 3년간 못 보던 가족들이 부산에서 다시 만나고 그런 복잡 다양한 과정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 저희 할머님께서 출가를 하셨어요. 가족들하고 떨어지게 됐다라고 판단하셨던 상황. 왜 그 당시에는 서로 너무 못 볼 수밖에 없었던 이 난리통이니까. 그래서 할머님이 스님이셨고 그 와중에 저희 아버님이 자식들 중에 제일 첫째셨어요. 그 모든 과정이 아버님도 소위 지내기에 정신적으로나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소위 출가를 하셔서 스님이 되셨던 건데 그 스님으로서도 그렇지만 또 남북한 문제에도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왜냐하면 실향민이고 이산 가족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많이 지금은 뭐 안보 강의 강사라고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강사로도 하러 다니셨던 아버지셨죠. 그리고 또 뭐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그 영향이 당연히 있어서겠지만 저희 형이 중학생이 됐을 때 자기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로 진학을 해서 군 법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근데 그 어린 중학생의 아들이 딱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너무 진중하게 나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가서 군법사의 길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 부모님께서는 뭐 아직 열려있는 다양한 꿈들이 있을 수 있는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에 너무 좀 진득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서 저희 형도 지금은 군종 장교로 대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불교와는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저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불교 공부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불교 관련 곡들을 많이 쓰고 또 합창단에서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스님이 되셨던 우리 할머니의 어떤 좋은 기운이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절에서 지내는 동안에 뭐 기억에 남는 추억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절이다 보니 늘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늘 사람이 북적북적 거렸던 것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친구 집에 가면 가족들끼리만 있는 이런 소박한 분위기가 부럽다기보다는 좀 어색했었습니다. 늘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 같았고 그래서 뭐 추억이랄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을 제가 좋아하고 사람들과 함께 많이 어울리는 것 그걸 좋아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또 오히려 저희 형은 어렸을 때 그렇게 가족끼리만 지낼 수 없었던 환경이라 오히려 또 그렇게 소박한 걸 좋아하는 성향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그 있었던 늘 사람들과 함께 지냈었던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제 성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 시절에 뭐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거나 네. 음악에 관심이 많거나 뭐 이런 좀
음악의 길로 갈 것 같은 그런 좋은 부분들이 질문이시죠. 있었는지. 왜냐하면 네.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나 부모님이 노래를 시키면 펑펑 울었습니다. 절대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불러봐. 그럼 유치원에서 노래 안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음악가가 돼서 활동을 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현상아, 네가 음악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일인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아노 학원 다니는 것도 초등학교 이전에, 지금은 유치원, 요새는 뭐 어린이집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유치원 때부터 피아노를 이제 어머니께서 배워라 해서 배웠는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창피했어요. 제 친구들은 다 태권도 학원 다니는데 저 혼자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창피해서 피아노 학원도 안 다니다가 음악을 해야 되겠다. 음악이 다시 귀에 딱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왔던 건 오히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시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피아노 학원을 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안 치니 집에 피아노를 다루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었고, 그러니 안 치니 피아노에는 당연히 먼지가 쌓여갔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우연치 않게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에 피아노가 있었고 라이브로 피아노 연주자가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남자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근데 그게 외형적으로 멋있어 보였던 건지 그게 음악적으로 막 엄청난 충격이었는지는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저녁을 먹고부터는 먼지 쌓여있던 피아노를 매일 시키도 않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제가 옛날 악보, 이제 5, 6년을 피아노를 치지 않았으니 손가락도 굳었겠죠. 그걸 다시 열심히 조금씩 뚱땅거리면서 치기 시작하니까 집에서 부모님께서 그럼 음악을 다시 한번 해볼래?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또 신기했던 건 그럼 피아노 다시 쳐볼래요? 라고 안 하고 그럼 곡을 써보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작곡을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습니다. 2학년 때 우연히 국악 공연을 보게 되시는데 그때 국악으로 또 진로를 변경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앞서서 저희 형이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해서 군종법사가 지금 활동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형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8살이 나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무렵이면 저희 형 대학생 때거든요. 그 당시 대학생들의 문화가 좀 그렇기도 했겠지만 저희 형이 특히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 저는 그 당시 알지도 못하던 가야금 음반 같은 걸 틀어놓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데 지루한 음악이어서 그 당시에는 자꾸 이런 걸 틀어놓지 하다가 형과 함께 몇몇의 국악 공연을 따라다니게 되면서 음악을 할 건데 국악 쪽으로 내 진로를 정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되게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천태종에서 지휘를 하고 있고 또 천태종에서 법화경으로 곡을 쓸 수 있는 이런 인연이 이어진 데 있어서 아주 신기한 일이 하나 있는 게,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그 무렵 저희 형하고 함께 우리 공연 보러 다니고 우리 음악에 대한 좀 관심이 생길 때 저희 동네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 엄마가 무슨 공연을 하러는데 공연을 보러 가자는 거예요. 니네 엄마가 뭐 하시는데 했더니 자기 엄마가 어느 절의 합창단이래요. 근데 그 절이 천태종이었고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그게 천태예술제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공연을 중학교 2학년 때 보면서 합창단하고 국악관현악단이랑 같이 막 하는데 국악관현악단도 공연을 하고 그 공연에서 결정적으로 내가 국악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 교성곡이 무슨 곡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메인 합창단하고 관현악단이 하는 공연 직전에
관현악단만 연주하는 곡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대학 때 은사님이셨던 박범은 작곡가의 신모듬이라는 곡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관현악단하고 사물놀이가 같이 협연하는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국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사물놀이는 다들 신나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신명나는 사물놀이를 현장에서 보면서 관현악단하고 어우러지니까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음악이라고 하면 사실 뭐 대중음악이나 아니면 오히려 클래식을 생각했지 국악을 생각하진 않던 시절이라 그때 제가 그 현장에서 들었던 그 신모듬이라는 곡이 제 인생을 바꾸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국악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전에 일단 음악을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부모님들은 뭐 뭘 하든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데 부모님을 제외한 많은 대부분의 어른들은 거지된대 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텐 국악이 됐건 서양음악이 됐건 중요하지 않고 야, 음악하면 거지된대 라는 거였고 제가 부모님의 그럼 너 그 식당에서 피아니스트의 음악을 듣고 음악을 해볼래? 라는 권유를 받고 이제 음악을 공부하려다가 국악으로 돌렸을 때는 부모님들은 뭐 새롭게 생각하시거나 말리시거나 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들 성격이 제가 이렇게 결정하면 응원을 많이 해주시던 편이어서 뭐 주변 분들만 그냥 걱정을 해주셨지 가족들 간에는 저희 형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네. 하시고 바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진학을 좀 결심을 하신 건가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술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살던 곳이 서울 금천구 시흥동이었는데 그 생각을 잘 못하고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거기서 음대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석관동에 위치해 있던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가 그때 시흥으로 학교가 이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저는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막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니까 10시까지 끝나면 그 시간에 레슨 받으러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지금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인데 그 학교 학생들은 악기 들고 다니고 음악하는 이제 학교가 이사를 오니 그제서야 저 학교를 가고 싶다. 그래서 2학년 때 제가 다니던 인문계학교에서 그 학교로 어렵게 전학을 갔습니다. 일단은 남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한 반에 남학생이 2~3명밖에 없는 그냥 여학교 같은 곳이죠. 거길 갔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너무 적응이 안 됐어요. 집안에 형제밖에 없고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 여학생들 많은 틈바구니 속에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것도 뭐 잠깐 2~3달 정도 이렇게 좀 힘듦이 있다가 나중에는 제가 공부하고 싶은 곡 쓰고 싶은 것들을 인문계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거나 음악과 관련된 수업을 통해서 그걸 뭐 연주를 하거나 그래 볼 수가 없는데 여기는 제 짝꿍이 모든 친구가 대금 부는 친구, 가야금 하는 친구 다 음악하는 친구들이니 쉬는 시간에 내 곡 요거 쓴 건데 좀 연주해 줄래? 그러면 연주해 줄 수 있고 그러니 나중에는 고3 때는 스스로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1년을 보냈습니다. 음악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 단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다녔던 1년여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또 너무 소중한 시간인 게 음악하지 않은 친구들을 너무 많이 사귀고 올 수 있었던 것. 그게 또 제 인생엔 큰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작곡가 함현상이라는 이름을 달고 처음 발표하신 곡이 어떤 곡인지. 머리털 나고 처음 대중 앞에서 발표했던 곡이 낙조라는 곡입니다. 해가 지는 모습이죠. 그 당시에 그 음악을 듣고 발표하기 전에 아버님께서 제목을 지어주신 곡인데 가야금과 대금과 장구 이렇게 세 악기가 함께 연주되는 곡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첫 지휘봉을 잡았던 건
대학교 4학년 때 학교 연주회에서 국악 관현악하고 피아노가 함께하는 피아노 협주곡이었는데 그때 제목이 파라미타라는 곡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바람일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때 제가 처음 제 곡을 지휘하면서 지휘봉도 처음 잡았었던 곡이죠. 피아노라고 하는 서양 악기하고 국악 관현악, 쉽게 얘기해서 국악 오케스트라가 서로 협연을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곡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곡 레슨을 쓸 때 아까 말씀드린 박범은 선생님께서 레슨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불교 관련해서 곡도 많이 쓰고 또 불교합 창단에서 지휘도 하고 있는 안승철이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그 작곡가가 제가 4학년 때 1학년 후배였거든요. 그 친구가 피아노 협연을 했고 제가 지휘를 했었던 그런 곡입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파라미타, 불교적인 이름인데 혹시 불교적인 이름을 붙인 이유가 따로 있으셨나요? 늘 작곡가에게 곡을 어떻게 제목을 지을지는 늘 깊은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형이 그 당시에 이미 군종 법사님이었고 형이 제목을 짓는데 많은 도움을 줬죠. 형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바람이다. 안타까운 건 작곡가는 곡을 쓰면 그 뒤에 그 곡이 계속 또다시 연주되고 할 때 기분 좋은 일인 거거든요. 그 곡은 그날 초연하고 그 뒤로는 어디서도 연주된 적이 없는, 뭐 곡이 안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대학생이 쓴 곡이 사실 좀 그렇고요. 그런데다가 국악관현악과 피아노 협연이라는 게 편성 자체가 흔하지 않은 거라서 다시 연주되기는 뭐 쉽지 않은 곡이라 한 번 연주되고 말았지만 제가 그래도 처음 지휘봉을 잡았었던 곡이라 더 의미가 좀 있었던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또 대학원에서 어떤 것들을 좀 전공하시고 배우셨는지. 작곡 전공으로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그 중학교 때 천태예술제 때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던 그 신모듬이라는 곡을 작곡하신 분도 박범은 선생님이었고요. 또 불교 관련된 다양한 곡들을 이미 박범은 선생님께서 곡을 써놓으신 상태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당시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신 박범은 선생님 때문에 중앙대학교를 가게 됐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곡을 썼고, 그 당시만 해도 국악이라고 하면 전통 음악,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작곡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을 해도 되나? 지금으로 말하면 대단히 현대적이고 좀 진보적인 음악들에 대해서 그래도 전통을 기반으로 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정도까지 파격적인 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했던 반면에 중앙대학교의 학풍은 대단히 자유스러웠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야금 연주하다가 막 면도칼 꺼내서 줄을 땅땅땅 끊고 막 곡 제목을 현해생천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실험적인 것들에 대한 음악 작업을 많이 응원해주는 분위기였어서 음대에서는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들 다양하게 작곡하면서 이런 곡 저런 곡 많이 써보면서 졸업을 했고요. 대학원은 사실 졸업을 하고 바로 이어서 가진 않았습니다. 대학원은 저 30대 중반 넘어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는 예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음대를 졸업해서 통상 음대 다닌 남자들은 군악대를 가거든요. 그럼 전통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전통악대라 그래서 취타대를 가는데, 군대를 거기까지 가면 저는 제 인간적인 소위 바운더리가 국악하는 친구들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경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ROTC를 지원을 해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해서 전역은 뭐 군악대장으로 했지만 강원도 화천에서 81mm 박격포 소대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저의 음악 외에 또 다른 인생이 25살에 시작이 됐죠. 네.
원래는 2년 6개월만 하고 전역하는 건데 군악대장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지휘하는. 근데 군악대장을 하려면 조건이 군대에서 3년 이상 더 군악대장으로 복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군악대장 시험을 보면서 복무 연장할 수 있는 것까지 신청을 해서 이제 총 5년 4개월. 군악대에서는 국악하고 전혀 다른 소위 브라스 밴드라고 그러죠. 서양음악 밴드 지휘를 했거든요. 그것도 저한테는 엄청난 음악적 경험인데 그걸 마치고 전역했을 때가 30살이었고요. 전역해서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에 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저렇게 좋게 봐주셔서 제가 졸업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그 당시에 이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그 학교에 강사로 나가게 됐어요. 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잖아요. 그러면 그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재기발랄할 나이입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버릇 없다고 느낄지언정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본인들의 에너지를 본인들이 감당 못해서 막 뛰어다녀야 될 그 나이에 전통음악을 하는 학생들이어서 그런지 뭔가 상당히 전통이라는 것에 묶여있는 듯한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나이 때 전통음악은 본인이 전공해야 되는 음악이고 방향성이지만 그 안에 담아내는 이야기들은 지금을 살고 있는 자신들의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그걸 음악적으로 좀 구현해주고 싶어서 합창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 그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 속에 담긴 가사들, 또 무대의 형태, 다양한 모습들이 본인들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이런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합창 동아리를 만들겠다 공지를 냈더니 학교에서 말썽 많이 피우는 친구들이 하나같이 오디션을 보러 온 거예요. 지각 많이 하고 수업 잘 안 들어가고 하는 친구들이. 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뭐 만들기로 한 동아리니 전원 합격으로 그 동아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 동아리에서 하는 합창 활동을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일단은 합창의 매력이기도 한데 이제 합창은 성부가 다른 여러 가지 선율들이 모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성부만 부를 땐 이게 노래가 맞나 싶은데 합쳐지는 순간 되게 멋있는 화음이 되는 매력하고 또 하나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도 그 어린 학생들한테 이 무대에 대해서 이 음악에 대해서 너의 생각은 어때라고 말하지 않던 분위기. 이건 전통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온 아이들이 네 생각은 어때?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이 무대에서 음악으로 만들어지고 발현되는 그 경험들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정말 영화같이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도 재밌어하고 학교에도 잘 안 나오던 말썽꾸러기들이 학교에 나오던 이야기가 정말 영화 같다. 흔한 왜 고등학생들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너무 영화 같지 않아요라고 제 주변에 있던 당시에 이제 조정래 감독님 귀향도 만드시고 최근에는 소리꾼도 감독하셨죠. 그 감독님께 제가 합창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거기 아이들이 모인 이야기가 형 너무 영화 같아요 그랬더니 야 그럼 영화로 만들어 볼까? 하다가 영화로 만들어지고 제작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독립영화로 만들어지고 명필님을 통해서 이제 2012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거의 90% 이상의 실제 이야기하고 흡사합니다. 다만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거기에 이제 함현상 선생이 함쌤으로 나오고 제가 그 연기를 했는데 영화 속에서는 서양 음악을 전공하고 유럽에 유학 갔다 온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유럽에 유학을 갔더니 그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는 왜 네 나라 음악을 공부 안 하고 남의 나라 음악을 공부하러 왔냐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 대사 때문에 이제 제가 유럽 유학파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저는 한국에서만 공부했고 실제로는 우리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죠. 그 정도 빼고는 실제 이야기들이 다 영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곡 쓰고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제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학문적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늦었지만 대학원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 곡 쓰는 사람이 늘 자기 음악 하는 건데 뭐 대학원이 뭐가 필요하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곡을 쓰면 쓸수록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좀 늦었지만 30대 중반에 중앙대학교 대학원에 이제 시험을 봐서 다니게 됐고요.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졸업 논문을 못 써서 수료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제 영화 귀향에도 네네. 음악 감독으로 좀 참여를 하셨는데 네. 제작하실 때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방문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고 또 당시 어떤 고민을 하셨고 어떻게 음악을 만들게 되셨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래 감독이 이제 영화 둘의 소리로 더 인연이 깊어지면서 조정래 감독이 그 당시에 늘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위안부 할머님들의 이야기를 영화에 담아내야 되겠다. 그 시나리오를 제가 알기로는 그 제작되기 한참 이전부터 머릿속에 있었던 이야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둘의 소리가 제작되고 개봉이 되면서 이제 조정래 감독도 본격적인 영화 감독의 길을 더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서 본인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담아왔던 그 이야기를 이제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영화 이야기를 제작 전부터 우리 위안부 피할머님들 이야기를 항상 저하고도 많이 나눴었던 터라 이 영화를 만들게 되면 음악은 현상아 네가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단순히 그 이야기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고 뉴스를 통해서 보고 책을 통해서 봐서는 감히 정서를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들이었잖아요. 그렇게 곡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홀로코스트가 있었던 폴란드의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그 수용소에 그 대본을 들고 가서 거기서 명상도 했던 것 같아요. 기도. 이런 작품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돌아와서도 곡 쓰는 과정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뭐 그 위안부 피할머님들의 기운이 저에게 전해져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저의 얄팍한 음악적인 테크닉, 이렇게 슬픈 장면에서는 이렇게 마이너로 쓰면은 대중들도 슬퍼해. 그럼 이 영상이랑 이렇게 붙을 거야라고 생각 드는 제 자신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테크닉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음악가니까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과 그분들의 이야기가 제가 이제 이걸 너무 기술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서 그렇다고 어떤 작업이 뭐 영감이 확 내려와서 이건 그분들의 기운으로 쓴 거야. 뭐 사실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쓰고 지우고 반복을 엄청나게 했었던 작업이었고 결국에는 이제 됐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 채 작업은 완료가 됐고 그게 이제 영상 속에 담겼던 그 영화 마지막에 감독하고 참 많이 고민했었던 자막 결국엔 뭐 그 영화에 실리진 않았는데 왜 우리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영화는 뭐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꼭 그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어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는데 그 어떠한 자료들보다 현실은 더 참혹했다. 그런 작품이어서 저는 내내 너무 힘들었고 그분들의 기분을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기 쉽지 않았다. 뭐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경기도립 국악단에서 상임 작곡가로 활동을 하셨는데 국악단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고 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서양 오케스트라에는 그렇게 상임 혹은 전속 작곡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국악관현악단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경기도립 국악단에서 이제 국악기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막 악기들 개량도 많이 되거든요. 뭐 가야금 줄수가 전통의 가야금은 12줄인데 지금은 25연 가야금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 작곡되어진 곡들은 이제 새로운 악기에 맞게 또 재편곡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 경기도립 국악단의 지휘자셨던 김재영 지휘자가 그런 작업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느끼셔가지고 제가 그 지휘자님 계실 때 그 경기도립의 이제 전속 작곡가로 그런 작업들 위주로 좀 하느라고 저한테는 그 당시에 좋은 기회였죠. 사실 이렇게 작곡자가 어디서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린이를 위한 국악 공연을 좀 제작을 하시게 된, 그러니까 참여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관현악단이나 연주단체 보면 전문적으로 그 악단에 나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기도 하고 준비하고 제작하는 과정에 관여하시는 제작 PD님들이 계셔요. 최초의 아빠사우루스라는 작품이 그 뒤로 많이 연결됐었던 어린이 음악극의 제 첫 작품인데 제가 막 어린이 음악극에 대해서 엄청난 공부를 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제작 PD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 거죠. 이런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함현상 작곡가가 어떻겠냐 나름대로 판단들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섭외돼서 그 작업을 첫 작업으로 했는데 그 결과가 이래저래 관객들도 고맙게도 좋아해 주시고 또 국립국악관현악단에서도 좋은 결과라고 판단을 해 주셔서인지 그 뒤로 어린이 음악극을 많이 계속 연결이 돼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립국악관현악단뿐만 아니라 뭐 다른 악단들에서도 그런 어린이 뮤지컬, 가족 뮤지컬을 많이 이제 작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 그 음악들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고 하는 어떤 음악적인 이해도 좀 생기고 어떻게 표현하면 뭐 요령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거지 특별히 어린이의 정서를 많이 연구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보니 아이들의 세상에서는 음악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 관심도 오히려 뒤늦게 갖게 되고 또 어떻게 표현해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지 작품을 쓰면서 공부도 병행하게 되고 뭐 그런 선순환이 반복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악 음악이랑 불교 음악, 참불가 이런 거를 작업을 하다 보면 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는지. 기본적으로 불교하면 한국 전통 문화로서도 깊이 연관이 있잖아요. 일단 스님들이 입으시는 의상 자체가 한복 스타일이고 합창단도 대부분이 한복을 입으시고 그런 의미에서는 국악과 참불가가 음악적인 모습으로는 비슷한데 저는 굳이 그렇게는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음악이 랩처럼도 만들 수 있고 참불가가 뭐 필요하다면 상당히 락킹한 사운드로 막 기타와 함께 근데 아직은 한국의 많은 불자들이 그렇게 만들면 참불가 만들면 좀 어색해 하셔요. 제가 한 번은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때 대광사합창단에서 쓰려고 제가 직접 곡을 썼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오신 날 부를 수 있는 곡들이 너무 한정된 곡들을 반복해서 부르다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부를 수 있는 좀 신나고 재기발랄하는 곡을 써볼까 해서 가사도 부처님 오신 날은 단순히 부처님 생일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이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의 생일이기도 해 신나게 박수치면서 부를 수 있게 노래를 만들었더니 재미있는 건 합창 단원들도 박수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어색해 하시는 거예요. 법당이라는 공간에서는 상당히 거룩해져야 되고 이러한 것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새 크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젊은 신도들을 위해서도 문화적으로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찬불가와 국악의 일맥상통한 점은 있지만 열려 있어야 되고, 저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 곡은 전혀 국악스럽지 않게 써야 되겠다 싶은 곡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 제가 이게 내 분야라서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불자들이 좀 어색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에는 퓨전 국악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겠네요.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효과라기보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위 전통 음악이 200년, 300년 전에는 최신 음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문화라는 걸 지켜야 되는 입장도 분명히 중요한데 거기만 매몰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어제 음악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과 내일을 만드는 음악이 그냥 그거 자체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국악이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굳이 따지자면 한국 음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싶어 하는데, 저는 JYP가 하는 음악도 한국 음악이고요. 예. 아무리 한국 사람이 외국어를 섞어서 힙합을 해도 저는 그거 한국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요새 그 쇼미더머니 같은 거 보면 젊은 래퍼들이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막 랩으로 하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멋있는 민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거기다 대놓고 저건 국악 아니야?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땐 저거 그냥 한국 음악이잖아요. 저는 그런 마인드로 음악을 하고 있어서 국악 전공자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향점이라기보단 뭐 당연히 시대성을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모든 게 음악뿐만 아니라. 네. 그러면 이제 국악 작곡가를 좀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국악이라는 담장을 스스로를 빨리 허물었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쓰는 곡은 우리 음악, 한국 음악일 수밖에 없으니 더 열린 마인드로 다른 음악들, 재즈에서부터 서양 클래식, 대중음악 구분 안 하고 공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녹여내서 만들면 그게 쉽게 얘기하면 국악이 되고 한국 음악이 되는 거라서, 저는 우리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너무 어제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꾸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천태종이라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 인연을 맺게 된 시점이 언제이신지. 말씀드렸던 천태예술제를 중학교 때 보고 국악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공부를 쭉 이어오다가 저희 상호론각대조사님 100주년 때 지휘하셨던 김만석 지휘자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제가 그분의 고등학교 때 제 스승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먼저 제가 알기로는 천태종의 합창단 한두 군데를 지휘를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작곡가이시면서 또 당시에 성남시립국악단 지휘자시기도 하셨고 워낙 활동을 바쁘게 하시다 보니까 이 합창단을 본인이 이제 시간적인 여력 때문에 못 하시게 되는 상황이 돼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현상아 너도 종교가 불교지? 뭐 삼귀랑 이런 거 너도 알지? 와서 지휘를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분의 추천으로 가서 지휘를 한 게 이제 2년이 돼서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지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김만석 선생님 덕택에 그 어린 시절에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맺어졌던 천태종과의 인연이 다시 시작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2019년에 천태종에서 묘분연화경 아까 말씀하셨던 법화광명의 노래를 이제 대형 교회 선곡으로 창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 참여하셨잖아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고 또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불교 음악 쪽에서 많은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마하연 실내악단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의 단장님이 이제 천태종에서도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돕고 계신 성의신 단장님, 해금하시는 연주자분인데,
그분이 그 법화경을 교성곡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당시에 이제 스님들과 그런 준비 과정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작곡자를 선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법화경이 28품이라는 방대한 양을 갖고 있어서 한 명이 이렇게 이 전곡을 작업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 명의 작곡자들이 섭외되고 그 작곡자들이 그 28품의 곡들을 적절히 배분해서 작품을 써야 되는데 너무 고맙게도 그 당시 성의신 단장님께서 그 총 4명의 작곡가가 섭외가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저를 섭외를 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작품을 쓸 수 있겠냐 말씀을 하셔서 저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너무 영광스럽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혼자 의미부여를 하는 그 재미있는 일들은 그 28품의 이야기를 작곡자들이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몇 품을 해야 되는데 법화경 중에 25품 관세음보살 봉응품하고 또 저희 형에게 뭐 불교야 형이 군법사니까 형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는데 내가 몇 품을 맡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랬더니 형이 25품하고 16품 열애수량품이 참 중요한 품인데 네가 그걸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성혜신 선생님께 전화해서 제가 몇 품을 하겠습니다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한다고만 듣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 배분이 돼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하면삼 작곡가 당신은 몇 품을 곡을 쓰면 돼요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게 16품, 25품 제가 마음속에 담아뒀던 품들이 다 저한테 배당이 된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나. 그게 그러면서 늘 그렇게 관세음보살 기도 열심히 하셨던 할머니나 또 아버지 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신 그 당시 이제 우리 어머님 다 이런 좋은 기운이 모아진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법화경 곡 쓰게 됐습니다. 이런 품으로 했을 때 가장 좋아하셨던 건 저희 어머님이셨고 그래서 보통 작곡가들이 이제 곡 의뢰가 들어오면 밤을 새고 곡을 쓰면서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쓰지? 정말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을 때 작품이 써지거든요. 근데 그 법화경만큼은 정말 목욕제기하고 경건한 마음에 앉아서 곡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제 작곡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분당 대광사 외에 어떤 사찰이 있는지 좀. 분당 대광사가 가장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성남에 있는 화성사 합창단도 10년은 아니지만 아주 오래된 이제 저하고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 합창단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렇게 좀 맡게 된 합창단들이 송탄에 있는 송덕사 합창단 그리고 오산에 있는 황덕사 합창단 용인의 백인사 합창단까지 그렇게 5군데 합창단에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에서 노래하시는 단원들은 돈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본인이 마음을 내서 음성 공양을 올린다. 또 그 가사 속에 담겨 있는 좋은 부처님의 이야기들을 노래로 부르면서 본인 스스로 공덕을 쌓는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시는데 늘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반성하고 힘을 내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아마추어 분들하고 이렇게 음악하는 과정이 때로는 대단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근데 지치지 않고 하시는 모습들에 정말 제가 박수를 보내고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있었던 천태종 합창 경연대회에서도 어찌나 진심으로 정말 준비들을 하시는지 제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많이 좀 배우는 그런 자리가 됐었습니다. 음악하는 분들하고 작업을 하거나 연습을 하거나 지휘를 할 때는 때로는 좀 세게 말해야 또 될 때가 있어요. 거기 음정이 안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할 수가 있어? 그렇게 연주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 아마추어 분들은 그렇게 하면 상처받으실 수도 있어서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금 주의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분들이 합창단에서 음악으로 노래하는 것 자체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이 가사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을 늘 되새기면서 그 노래를 불러서 그 가사 속에 담긴 부처님 말씀대로 노래 이외에도 삶에서 나타냈으면 좋겠는 바람을 늘 다른 분들한테 함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평상시에는 좀 뭐 명상을 하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108배를 하거나 이런 좀 개인적인 수행 같은 걸 좀 하시는지. 뭐 명상이나 108배를 해보려고 마음도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는 잘 그렇던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것들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합창지휘하면서 늘 절에 있고 법회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스님들 말씀 자주 듣고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게 부처님 말씀처럼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다못해 운전하다가도 짜증 덜 내야지 그런 영향은 계속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절에 나가서 절에서 합창단 지휘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가사의 노래들을 불러놓고 그 이후의 생활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을 늘 하는 것 같고 제가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 위에 상관 댁에서 한 번은 뭐 회식이 있어서 술을 먹고 그 집에서 잔 적이 있는데 거기 그 상관이 기독교 신자 집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상관의 사모님이 그 아들내미를 학교에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방 안에서 자고 있는데 들렸습니다. 뭐였냐면 늘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넌 잊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늘 친구들하고도 싸우면 안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기억이었는데 저도 불교 합창단 지휘자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제 나름대로의 108배 같은 그런 뭐 수행 아닌 수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태종 합창단 지휘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좀 개인적인 목표 아니면 좀 만들어 가고 싶은 꿈꾸는 합창단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이 인터뷰를 전국에 있는 우리 종단의 신도님들이 만약에 보시거나 들으신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창은 이제 합창이라는 건 성분을 나눠서 부르는 건데 이거 음악적인 형식 자체가 되게 서양에서 나온 음악 형식이거든요. 이 형식으로 봤을 때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사운드는 남자들이 있을 때 이 소리가 좋습니다. 근데 아직도 한국에서는요 합창단에서 남자분들이 노래 부르는 걸 아직도 쑥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합창대회 때 보니까 전국의 몇몇 합창단들 중에는 남자 단원분들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관문사 합창단 요번에 대상 받았는데 남자분들이 많지는 않아도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들 제가 기억에 10분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분들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쑥스러우셨겠어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니까 소리가 멋져지잖아요. 저는 우리 종단에 계신 많은 처사님들께서 용기 내셔서 합창단 단장님 핸드폰 번호가 웬만하면은 절 게시판 같은 데 다 붙어 있습니다. 모집 이렇게 해서 거기 저도 노래해도 되나요? 꼭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아름다운 선율에 그렇게 모여서 부르니 그거 자체로도 좋은 일이고 그거 자체로 자기에게 주문이고 남자분들이 합창단에 들어오시는 음악적으로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니 저는 우리 종단의 합창단에 보다 많은 남성분들의 참여로 음악적으로도 더 풍성해질 수 있는 합창단의 모습이 됐으면 하는 게 지금 천태종 합창단 지휘를 맡고 있는 지휘자로서 간절한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마당놀이 그 관련된 공연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비롯해서 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게 있으신지 좀. 10월 달에 마당놀이를 하나 음악을 맡아서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극단 미추라고 하는
김성녀, 윤문식, 김종엽 우리나라 대배우들이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당놀이 문화가 있었는데 그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없어졌고 그래서 그 마당놀이를 다시 좀 재현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마당놀이 작품을 맡게 됐는데 마당놀이 이름은 가져가지만 이게 또 30년 전 그 전의 음악들을 고스란히 가져오는 건 아닐 테고요. 마당이라고 하는 관객과 배우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 어딘가에서 2023년도에 어울리는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형식이 마당이라는 것이지 오늘의 음악을 담아내는 작업을 10월 달에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충남 부여에서 이거는 조금 아주 전통의 무엇인데 충남 부여에서 몇 년 전에 그 소위 유물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발견된 유물에 그 5명의 악사들이 악기를 불고 있는 모습이 조각으로 깎여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악기들이 도대체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연주를 했을까가 자료가 음원 자료가 없잖아요. 옛날 고문화들은. 그래서 그걸 좀 재현해내는 작업을 지금 충남 부여에 있는 가야금 연주단이랑 같이 작업을 하기로 해서 그건 전통을 되살리는 거지만 100% 완전 상상력 그림만 보고 이건 예전에 백제시대 때 이렇게 연주되지 않았을까? 라고 상상을 하지만 그 곡을 쓰는 사람은 2023년도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작업이 되겠죠. 그리고 그 작업이 오래 남아있는 좀 의미 있는 작업 2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중에 이제 작곡가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 묘비명을 적으실 수 있다면 뭐라고 적고 싶으신지. 제가 저한테 쓰는 말 말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 주는 문장이라면 함현상은 따뜻한 사람이었다 라고 적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 만났던 기억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늘 그 사람 만나면 되게 편안했어 라는 사람, 그런 사람,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착한 어린이 컴플렉스라고 그러나요? 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왜 뭐 이게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달라이라마 스님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출가하는 사람이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기운과 모든 게 되게 편안하고 정말 어루만져주는 그런 기운인 것 같은데 왜 가끔 우리도 살면서 왜 선생님이 됐건 어른이 됐건 친구가 됐건 저 사람 만나면 참 마음 편안해져. 근데 저도 그의 음악 또 그하고 나눈 이야기들이 따뜻한 기억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묘비에 적힌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